인과관계와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이제 그 세 가지 실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세 가지 분석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업급여의 수준과 실업기간 사이에 이제 관계를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실제로 분석을 제대로 한다면 실업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실업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적어놓은 것과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길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데이터에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면 실업급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의 경우 실제로 실업 기간이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제3의 요인이 개입할 수 있다는 건데요. 뭐 생산성이라든가 다른 요인, 제3의 요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생산성 혹은 뭐 모티베이션 수준, 근로 의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티베이션. 뭐 이런 모티베이션 레벨이 굉장히 높거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이런 이제 생산성의 차이라든가 사람들 사이의 모티베이션의 차이를 우리가 적절히 그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실업급여와 실업기간 사이에, 구직기간 사이에 이제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찾아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과 모티베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실업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보통 똑같은 조건에서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의 실업급여 수준의 차이가 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뭐 나이도 똑같고 뭐 노동시장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했는지, 이제 이걸 우리가 work experience라고 하는데요. 그런 experience도 동일하고, 그런데 한 사람의 실업급여가 더 많다면 그건 그 사람의 급여 수준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직장에서 뭐 퇴사를 해고되기 직전 이전 직장에서의 월급이 더 많았다는 뜻이고, 왜 이 사람은 그럼 더 많은 월급을 받았었을까라고 하면 당연히 뭐 그 사람의 생산성이 높았거나 아니면 뭐 모티베이션 레벨이 높았거나 실제로 데이터에서 나타나지 않는 제3의 요인들이 작동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생산성이 높거나 모티베이션이 높은 사람들은 실업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생산성도 높고 모티베이션 수준도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높거나 모티베이션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것도 상대적으로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구직 기간이 더 짧아지고 비교적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생산성이라든가 모티베이션 레벨이라고 하는 것이 관측 불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사람의 임금 수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산성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생산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그 생산성을 직접 데이터에서 관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통 임금으로 우리가 대체하긴 하는데요. 뭐 여하튼 그래서 월급을 많이 받았던 사람, 이전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생산성이 높고 모티베이션 레벨이 높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것도 비교적 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준도 높고 실업기간도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급여 때문에 실업기간이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생산성이라든가 모티베이션 레벨 때문에 실업급여가 높아지고 실업기간이 짧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관심은 X가 Y를 커즈하는 것인지, 이게 실업급여고요. X가. 그 다음에 이제 Y가 구직기간 혹은 실업기간인데, unemployment duration. 실업급여 때문에 실업기간이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관측하지 못한, 우리가 고려하지 못한 제3의 요인이 존재한다면, 그 G라고 한번 써보죠. 이 G라고 하는 요인이 존재하면 이 G는 실제로 실업급여에도 영향을 주고, 뭐 생산성의 형태로, 그 다음에 모티베이션 레벨의 형태로,
혹은 뭐 마찬가지로 생산성의 형태로 실업 기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많이 받는 것 X와 실업 기간이 짧아지는 것 Y 사이에 사실 상관관계가 존재는 해요. X와 Y 사이에 상관관계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의 요인이 존재할 때 X와 Y 사이에 이제 모종의 관계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이런 모종의 관계를 인과관계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제3의 요인을 우리가 적절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관계는 존재하지만 Y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실상 완전히 이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X와 Y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비교적 많은 경우에 적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경제학 논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미디어라든가 이런 데서 접하는 그런 연구 결과물들을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들을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을 듣다 보면 단순 상관관계를 이제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접하게 된다면 특히 이제 사회과학,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넘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연구의 형태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experimental studies라고 해서 실험 연구고요. 위에 영어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experimental studies를 우리가 먼저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observational studies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보고 이제 관측 연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2장 시작할 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quasi experimental studies라고 하는 것도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인지 뭐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여러분 노동경제학이라든가 응용미시경제학이라든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이제 경제학 전공 분야에서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앞서 봤던 실업급여와 실업기간 사이의 이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실업급여 수준의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사람들을 트리트먼트 그룹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적은 실업급여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컨트롤 그룹이라고 본 건데, 사실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이 사실상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 수준의 차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교적 큰 차이가 없어야 돼요. 뭐 성별의 차이라든가 어느 한쪽은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어느 한쪽은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성비도 대체로 비슷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그룹에 들어간 사람들과 컨트롤 그룹에 들어간 사람들의 어떤 교육 수준의 차이도 눈에 띄게 나타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연령의 차이도 눈에 띄게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 사이에 실업급여 수준 차이 이외의 다른 차이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실험 통제를 하지 못한다면 뭐 나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실험하는 사람이 실험자가 완벽하게 사람들의 어떤 특성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사실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려고 하는 실험 연구는 이러한 차이가 거의 문제 없이 통제가 되는 경우, 해결되는 경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의 차이는 이제 실업급여 수준이어야 되는데 실험군 같은 경우, 트리트먼트 그룹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통제되지 않는다면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experimental studies 혹은 뭐 randomized experiments라고 부르는 이런 그 방법입니다. 실험 연구, 그냥 줄여서 실험 연구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매우 비슷한 특성을 갖는 사람들, 여기서 이제 characteristics라고 하는 특성은 말씀드렸듯이 뭐 소시오 이코노믹 백그라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연령, 그 다음에 성별, 그리고 뭐 소득 수준, 뭐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교육 수준, 뭐 이런 것들의 차이가 거의 없는 사람들을 이제 무작위로 이쪽은 어떤 처치를 받는 어떤 뭐 트리트먼트가 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트리트먼트 그룹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무작위로 그러한 처치가 들어가지 않는 컨트롤 그룹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둘 사이에 어떤 행동의 변화, 어떠한 그 성과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만 뭐 얼마 돈을 지급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문득 생각이 났는데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해서 뭐 오늘이 9월 9일이니까 태어난 해가 뭐 9로 끝나는 사람들이 이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랜더마이즈드 익스페리먼트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건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예를 들면 뭐 제 기준이 이제 25만 원이어서 제가 해당하는 25만 원, 25만 원보다 적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당연히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25만 원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람과 많이 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랜더마이즈 익스페리먼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소득 수준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다르게 납부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사실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은 이건 비슷한 사람들이 무작위로 이쪽은 주고 이쪽은 주지 않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이제 뭐 쉽게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험 연구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뭐 첫 번째로 윤리적 문제, 두 번째로 뭐 기술적 문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윤리적 문제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면, 그러니까 뭐 대기 오염이라든가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경감한다면, 누그러뜨린다면, 개선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뭐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분명히. 뭐 확실히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줄어드는가? 미세먼지 농도, 그러니까 이걸 정량화하는 겁니다. 이제 퀀티테이티브하게 미세먼지 농도를 뭐 단위를 제가 잘 몰라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거 있죠. 그만큼 낮춘다면 호흡기 질환 환자가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정확한 수치를 한번 뭐 대략적으로라도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고 해보죠. 그럼 이제 사람들을 랜더마이즈 해야 됩니다. 대체로 이제 건강 상태가 비슷한 사람들, 뭐 성별, 나이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한쪽은 트리트먼트 그룹으로, 한쪽은 컨트롤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컨트롤 그룹은 이제 뭐 그냥 아무런 조치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제 컨트롤 그룹, 이쪽에 트리트먼트 그룹이라고 한번 해보죠. 이제 트리트먼트 그룹에게 더 많은 오염 물질을 노출시켜야 되는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트리트먼트 그룹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물론 이제 이 실험에 참여하면 어느 정도 보상은 있겠지만, 미세먼지를 많이 마셔야 된다면 미세먼지 마시기 싫어서 사실 마스크 끼고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리트먼트 그룹에 들어가게 되면 미세먼지를 마셔야 되고, 이러한 일을 누가 자발적으로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자발적으로 돈을 준다면 그 정도 돈을 받고 나는 미세먼지 같은 것을 마실 수 있다. 미세먼지 같은 것에 노출될 의향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러한 정말 실험을 해야 되는가? 본질적으로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 기술적인 문제는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을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과 트레이먼트가 이제 참여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그룹은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트리먼트 그룹에는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받는 사람들일 테니까 잡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의 임금이 이후에 그 직장을 얻은 이후에 얼마만큼 임금이 상승하는지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죠. 임금에 미치는 효과. 그래서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과 이제 임금 사이에 생산성은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고 임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거니까요.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누군가는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참여하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 두 그룹의 이제 임금 차이를 통해서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효과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트리먼트 그룹에 속한 사람들한테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등록을 시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은 할 수 있지만 등록시킬 수는 있지만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관련된 프로그램에 아예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참여해도 되게 수동적으로 참여해서 제대로 뭐 강의도 듣지 않고 뭐 필요한 무슨 학습이나 과제도 있는데 이런 것도 전혀 하지 않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에 참여하게는 할 수 있지만 얼마나 열심히 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열심히 이수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실상 실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작업이란 말이에요. 불가능한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먼트 그룹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충 그냥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정반대로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몰래 조금 있다가 이제 취업은 해야 되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자기 비용을 들여서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트리먼트 그룹은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인데 대충 참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정반대로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실험자들 몰래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이후에 취업한 다음 임금을 얼마만큼 임금을 높이는가를 우리가 추정할 때 정확한 정말 그 추정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정확한 그 임금 차이를 우리가 뭐 100%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정확한 의미 있는 임금 차이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들 때문에 회의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테크니컬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는 실험 대상 피험자들이라고 하죠. 서브젝트들. 실험 대상자들, 피험자들이 뭐 절대로 수동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거니까요. 패시브한 오브젝트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의사결정 결과 그 실험의 그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상황도 나타날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대체로 취업 이후에 임금을 높이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얼마만큼 임금이 상승하는 것일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임금이 좀 상승할 것 같긴 한데 얼마만큼 상승하는지를 찾고 싶어서 이런 실험을 하면 이런 그 패시브하지 않은 피험자들로 인해서
마치 꼭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피험자들의 응답 거부 문제예요.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트리트먼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취업 이후에 임금이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높아요. 자, 이쪽이 트리트먼트고 이쪽이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받았으니까 이후에 이제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거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죠. 그렇다. 실제로 얼마만큼인지는 사실 우리가 뭐 추정해 보지도 않고 제가 이그젬플을 보여드리지도 않았지만 그렇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제 이후에 이제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을 팔로우업 해야 돼요. 예. 팔로우업 해서 나중에 잡을 얻은 이후에 일자리를 얻고 일을 하고 이제 임금을 받아야 그때에 가서야 이제 잡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의 임금과 평균적인 임금과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평균적인 임금을 비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뭐 한 달, 두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팔로우업 서베이가 수반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임금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팔로우업 서베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냐면 상대적으로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받지 않았고 이 사람들은 트리트먼트 그룹에 있는 사람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 그러니까 컨트롤 그룹에 속한 다수의 사람들이 팔로우업 서베이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컨트롤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비교적 낮은 임금을 받거나 혹은 이 실험이 이제 종료된 거죠.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이제 각자 일자리를 얻어야 되는데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낮은 임금 그 다음에 낮은 고용 기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일자리를 얻지 못했거나 굉장히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팔로우업 서베이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팔로우업 서베이에 나타났는데 자신이 실제로 받는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리포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오프하는 거죠. 실제로 거짓으로 리포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샘플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평균이 높아지겠죠. 컨트롤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평균 임금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평균 이 사람들이 다 팔로우업 서베이에 나타나서 얘기를 했었더라면 평균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0 정도였을 텐데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샘플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의 평균 임금을 계산하면 이 평균 임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60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평균 임금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따라서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임금은 상승할 텐데 컨트롤 그룹에 있는 잡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팔로우업 서베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트리트먼트의 평균이 예를 들어서 80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팔로우업 서베이를 다 했었더라면 이제 50이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차이가 30만큼 있겠죠. 잡 트레이닝의 효과는 30만큼의 이제 임금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낮은 임금 혹은 고용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서베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컨트롤 그룹의 평균 임금이 예컨대 60으로 상승한다면 실제로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효과가 30에서 20으로 80-60이 될 테니까요. 20으로 그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나쁜 상황은 뭐냐면 이 평균 임금이 더 높아져서 만약에 컨트롤 그룹의 평균 임금이 75까지 올라간다면 그러면 80과 75의 차이는 되게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잡 트레이닝 발음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효과가 이제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험자들의 팔로우업 서베이에 나타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팔로우업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어떤 정책이라든가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죠, 그렇죠? 팔로우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데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실험은 실험일 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적용된다면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가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제 건강보험이 보다 더 제너러스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혜택이 대폭 확대가 된다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뭐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자기 본인 부담금이 좀 뭐 떨어진다든가, 뭐 건강보험 혜택이 대폭 확대되는 경우를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그러면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가보시면 그 환자가 내야 되는 일정 금액의 일정 비율의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그 내주는 또 공단 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 이제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과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건강보험이 커버해주는, 물론 이제 본인 부담금은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진료 과목들이 이제 공단에서 일부 부담해주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보험의 확대 혹은 뭐 확대 적용 혹은 뭐 제너러스해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강보험을 이제 제너러스하게 바꿀 경우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병원을 이용할까, 얼마나 많이 의사를 보러 갈까가 이제 우리의 퀘스천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어떻게 실험을 설계를 하냐면 1년 동안 이게 먼저 두 그룹의 사람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대체로 이제 건강 상태가 비슷한 사람들을 이제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으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트리트먼트가 여기 있고요. 이제 컨트롤이 여기 있어요. 트리트먼트에 속한 사람들한테 이제 1년 동안 이제 제너러스한 건강보험을 허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제너러스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1년 동안 기존의 건강보험 제도를 뭐 이용하는 것이죠. 1년 동안,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놀이공원에 어뮤즈먼트 파크에 이제 자유 이용권, 프리 패스를 1년 동안 이제 받은 것이다라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제 프리 패스 같은 걸 하나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병원 자유 이용권을 받은 거예요. 1년 동안.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이제 본인 부담금을 굉장히 많이 낮추고 그 다음에 진료 과목도 더 많아진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년 동안. 자, 그러면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비교적 젊은 사람들은 뭐 여러분 같은 경우나 비교적 젊은 사람들은 뭐 이러한 자유이용권이 주어져도 병원에 잘 가지는 않겠지만 뭐 제 나이쯤만 돼도 자유이용권이 주어지면 아마 쉬는 시간은 병원에서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군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이때다 싶어서 온갖 종류의 진료를 다 받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딱 윈도우가 1년만 열리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정책으로 그 시행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트리트먼트 그룹에 있는 사람들한테 1년 동안 프리패스를 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다 싶어서 모든 그 베네핏을 다 이용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건강보험이 제너러스해지면 사람들이 과도하게 병원을 많이 이용할 것이다. 의사를 거의 뭐 매일 의사를 만나러 갈 것이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뭐 그럴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나왔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그 결과가 실제로 건강보험이 제너러스해지면 모든 사람들, 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런 정책이 시행된다면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리트먼트에 속한 사람들이 좀 지나치게 오버해서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그렇지 않다. 실제로 확대가 되면 그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실험에서와 같이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실험은 실험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을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xperimental studies와 조금 이렇게 좀 대립되는 실험 연구는 실험을 하는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연구란 말이에요. 본인이 이제 실험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섭외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이제 두 개의 그룹으로 랜더마이즈하고 이제 이런 형태. 그다음에 이제 트리트먼트 그룹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뭐 돈을 준다든가 혹은 뭐 어떤 그 실험에 노출시키는 형태. 이제 실험자가 모든 걸 설계하고 통제하고 결과까지 도출해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관측 연구는 이제 그런 실험의 여지가 개입되지 않는 그런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와 애프터텍스 웨이지와 노동 공급 몇 시간 일을 하는지 노동 공급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실험 연구를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리트먼트와 컨트롤 그룹으로 나누어서요. 뭐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트리트먼트 그룹에 속한 사람들한테 세금을 좀 깎아주고요.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깎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금이 올라서 그러니까 세율이 인상되어서 더 높은 세금을 내게 되면 애프터 텍스 웨이지는 하락하겠죠. 그래서 세금을 깎아준 사람의 경우에는 애프터 텍스 웨이지가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높을 거예요. 세금을 깎아줬으니까 적게 내도 되니까요. 그러면 트리트먼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일을 더 할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실험이 사실 별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트리트먼트 그룹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근로소득세율을 조금 낮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15% 세율이 적용됐던 사람들한테 뭐 5% 세율만 적용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실험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트리트먼트 그룹에 들어갔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제가 알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 실험 대상이고 실험을 하고 있구나. 세금을 깎아줘서 과연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고 싶단 말이지. 저는 이제 경제학자니까 더군다나 경제학자란 말이에요. 물론 뭐 그 이런 재정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다른 재정학자들이나 노동경제학자들과 같이 충분히 얍삽하기 때문에 세금을 좀 깎아주면 얘네들이 내가 일을 더 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라는 생각을 제가 할 거예요. 실험의 의도를 대충 알고 있잖아요. 실험의 방향과 왜 이러한 실험을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러한 실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지 이제 그 정도는 여러분들도 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실험을 하는 사람들, 국가든 정부든 뭐 혹은 이 실험을 하는 연구자들 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순순히 따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그냥 말할 수 있는 것은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실험 대상이라고 하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험을 수행하는 사람, 국가, 뭐 정부 상관없이 이 의도와 다른 방향의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조금 더 중립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줬어요. 그럼 이제 일을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일을 더 하길 바라겠지? 그러면 나는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실 어떤 경우에는 사실 실험 연구가 비교적 좋기는 좋죠. 당연히 이제 정책의 효과를 확실하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잘 된다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경제학의 모든 이슈를 특히 재정학에 있어서 모든 이슈를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실험 연구를 한다? 그거는 사실상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 연구가 우월한 측면은 있지만 실험 연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것처럼 불가능한 상황들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관측 연구와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측 연구가 더 보편적이냐 실험 연구가 더 보편적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상 관측 연구가 observational studies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실험의 여지가 개입되지 않고 사람들의 행동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데이터를 이제 보통 observational data라고 하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연구하는 것이 훨씬 더 재정학이나 관련된 분야에서는 보편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 연구가 보편적이고 관측 연구에서는 이제 관측된 데이터로부터 여기에는 이제 실험이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연히 어떤 경제 상황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어서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실험을 의도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난지원금 이런 거 다 뭔가 실험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는 있긴 하지만 뭐 실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정부의 정책인데 마치 꼭 시간이 흐른 뒤에 되돌아보면 실험인 것처럼 우리가 해석해 볼 수는 있겠죠. 그 얘기는 이제 마지막에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측된 데이터로부터 실제로 발생한 정책의 변화와 그로 인한 사람들의 행동 변화가 있을 텐데 그 행동 변화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량 경제학이 바로 그 X라고 하는 변수와 정책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Y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인과관계의 형태로 찾아내는 굉장히 수준 높은 분석 기법이에요. 그래서 계량 경제학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 관련된 분야라든가 혹은 경제학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뭐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더 정교하게 하는 일을 해보고 싶은 학생들은 이제 통계학과 계량 경제학은 반드시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량 경제학 기법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앞서 봤던 정부의 정책, 실업급여와 그 다음에 사람들의 행동, 실업 기간 사이의 이제 관계, X와 Y 사이의 관계를 이제 찾아낼 수 있고, 이제 제3의 요인, Z라고 하는 것이죠. 생산성이라든가 혹은 뭐 모티베이션 레벨과 같은 제3의 요인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어려워요. 이제 분석 기법의 한계도 있고, 문제는 이제 데이터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제3의 요인을 다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과관계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잘 제3의 요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뭐 제가 이제 소제목으로 관측 연구 따라하기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근로소득세와 이제 근로시간 사이의 관계를 한번 추정해보는 간단하게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따라하기라는 제목을 달긴 했지만 그냥 뭐 우리 교과서에는 관측 연구는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소제목입니다. Conducting an Observational Study예요. 관측 연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편의상 따라하기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근로소득세가 인하되면 세후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후 시간당 임금과 근로시간 사이의 관계를 이제 살펴봐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something causes something인데 cause하는 이제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시간당 임금에 해당하는 거겠죠. 세후 시간당 임금. 이게 바로 X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걸 이제 계량 경제학에서는 independent variable 독립 변수 혹은 설명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explanatory variable이라고 하면 이제 설명 변수고요. independent variable이라고 하면 이제 독립 변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물이 있겠죠. 이제 x가 커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에 해당하는 이제 outcome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근로 시간일 거고요. 이 근로 시간을 우리는 이제 dependent variable이라고 불러요. 종속 변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dependent variable은 이제 원인이 되는 변수 혹은 뭐 다른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dependent variable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 response, 반응, 어떻게 반응하는가 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니까요. 물론 뭐 독립 변수도 우리의 관심사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관심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마만큼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아웃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해에 뭐 예를 들면 2020년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당 임금과 이들의 이제 근로시간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A와 같이 이런 그 점산도라고 하죠. 스케러 플롯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하나가 뭘 뜻하냐면 이 제 거예요. 제일 높죠, 그렇죠? 예. 농담입니다. 이게 이제 저의 세후 시간당 임금이고요. 특정한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제 근로 시간이에요. 많이 받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어요. 이 사람은 시간당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연간 노동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2020년 1년 동안 모두 총 몇 시간 일을 했는가 그게 L에 해당하는 것이고 시간당 임금은 얼마를 받았는가 W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시간당 임금 세후 시간당 임금이에요. W.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연간 근로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시간당 임금 그 다음에 근로시간 이런 정보가 있겠죠. 그 다음 그 사람의 나이나 혹은 뭐 교육 수준이나 이런 데이터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데이터를 이렇게 연간 근로시간 그 다음에 세후 시간당 임금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스케러 플롯을 그려보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 이 두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제 positive relationship이 나타나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변수가 늘어날 때 다른 변수도 같이 늘어나요. 근데 지금 이 그림만으로 W가 시간당 세후 시간당 임금이 연간 근로시간을 코제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한 이후에 이제 코젤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그림 A는 이 두 변수 사이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independent 독립 변수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보통 독립 변수는 가로축에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가격 변수를 보통 세로에 우리가 이제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세로에 표시를 하는데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독립 변수, 종속 변수의 경우에는 이제 독립 변수를 보통 가로축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종속 변수, dependent variable을 이제 세로축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문제는 되지는 않고요. 종속 변수죠. 이 두 변수 사이에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둘 사이에 하나가 늘어나면 다른 하나가 늘어나는. 무슨 말이냐면 세후 시간당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연간 근로시간도 상대적으로 높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세후 시간당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은 연간 근로시간도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의 상관관계 코릴레이션이 존재하고요. 뭐 그림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뭐 엄밀한 분석을 했어요. 제3의 요인 같은 것들도 잘 통제하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이제 계량 경제학에서 여러분 더 자세히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잘 통제를 해서 이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하나의 직선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그림 B예요. 리그레션 라인을 이제 우리가 회기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제 회기선을 하나 찾았고 회기선의 기울기도 계산할 수 있겠죠. 회기선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울기와 절편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편과 얘가 절편이죠.
인터셉트와 이제 회기선의 슬롭을 우리가 찾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1.5라고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W는 단위가 달러예요. 그래서 만약에 W가 1달러 상승하면 그러면 연간식 근로시간이 1.5시간 늘어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금이 10달러만큼 상승하면 시간당 임금이 10달러만큼 상승하게 되면 연간 근로시간은 15시간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통제하고 예를 들면 제3의 요인 같은 것들 그러면 이제 인과관계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림은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측 연구를 할 때 실제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모으거나 혹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수집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관측 연구는 뭐 통계청이라든가 혹은 그 설문조사를 하는 설문기관들 이런 데서 이제 공식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제 공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다수의 데이터들은 이제 공개가 된 데이터들이죠. 물론 비공개 데이터들을 허가를 받고 그러니까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퍼미션을 받고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데이터의 유형 타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횡단면 자료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고요. 두 번째는 시계열 자료 타임 시리즈 데이터. 이제 세 번째는 패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각각의 이제 데이터의 종류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관측 연구를 할 때 빈번하게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맞는 키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각각 이제 장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의미 있는 어떤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이죠. 정책의 효과가 어떠할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횡단면 자료,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한 시점에 서로 다른 근로자들, 서로 다른 가게들, 소비자들, 기업들, 서로 다른 국가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에 2021년이어도 좋고요. 2020년 한 해에 다양한 사람들의 근로시간,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 그 다음에 나이, 성별, 교육 수준 등등등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의 예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이제 특정한 개체, 사람이면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국가면 국가, 이렇게 특정한 개체에 대한 여러 정보를 여러 기간에 걸쳐 보유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는 한국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죠. GDP, 그 다음에 소비, 금리, 이런 정보들, 실업률. 자, 이런 정보들이 1990년 1분기부터 시작해서 쭉 있겠죠. 분기로 하지 말고 90년, 91년, 92년에서 2021년 아직 안 끝났으니까 2020년까지 이렇게 쭉 정보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개체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한국이 될 거예요. 세 번째로 패널 데이터는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와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 제가 여기에 한국을 적어 놨으니까요. 이건 한국 하나의 개체에 대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인데 여기에 이제 미국도 들어가고요. 미국의 GDP, 소비, 금리, 실업률 같은 기간 동안 이렇게 하나 스택하고 그 다음에 또 UK 그리고 저머니 이런 국가들, 프랑스 이렇게 넣으면 이제 이게 패널 데이터가 되는 거죠. UK, 저머니, 프랑스 이런 국가들 다 마찬가지로 GDP, 소비, 금리, 실업률 이런 정보들 다 모아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의 국가들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걸 다 같이 모아 놓으면 이게 바로 패널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기간에 걸쳐 서로 다른 개체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로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특성을 이제 모두 갖고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측 연구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몇 가지 문제점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만한 이슈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세후 시간당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예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네, 어떤 그림이냐. 그림이라고 적어 놓고 이 그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뭐 공간 때문에 다시 그림을 이제 첨부하진 않았는데요. 자, 이 두 개 A와 B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다시 그리면 되니까요. 두 그림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낮은 임금을 받고 적은 시간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W고 여기가 연간 근로 시간입니다. 이렇게 점이 찍혀 있었던 데이터를 봤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고 낮은 시간당 임금과 적은 근로 시간,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있어요. 높은 시간당 임금, 세후 시간당 임금과 높은 근로 시간, 이렇게 사람들의 특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높을수록 근로 시간이 늘어난다는 사실 코릴레이션이지 코지션이라고 이제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두 번째 그림 B에서는 이렇게 계량 경제학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인과관계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우리가 기법을 사용하기 전에는 단순히 이런 L과 W 사이에 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인과관계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지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계량경제학 기법을 잘 사용을 해서 우리가 제3의 요인들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회기선을 찾아봤더니 이번에는 제대로 찾은 게 아닌 거예요. 찾아봤더니 이제 기울기가 1.5 나왔어요. 똑같이 happen to be 1.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10 더 받으면 연간 15시간을 더 일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3의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세후 시간당 임금이 높아질 때 근로시간이 정확히 15시간만큼, $10의 15시간만큼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주장을 우리가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가장 간단한 예는 뭐냐면, 능력이 더 많고 이제 모티베이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당연히 열정적인 사람들, 앰비셔스한 사람들이 이제 더 높은 시간당 임금을 받고 더 많은 시간 일을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앰비셔스한 사람들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덜 앰비셔스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앰비셔스한 사람들은, 하일리 앰비셔스한 사람들은 시간당 임금 수준도 높을 것이고 근로시간도 높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별로 앰비셔스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당 임금도 낮고 근로시간도 낮겠죠. 그러니까 지금 별로 앰비셔스하지 않은 사람이 더 앰비셔스해졌을 때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마치 꼭 애플과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뭐가 더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애플이고 여기가 오렌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오렌지가 될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마치 꼭 그런 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더 많고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이 경우에 이제 제가 앰비셔스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건데요. 앰비셔스한 사람의 경우에 세후 시간당 임금도 높고 근로 시간도 더 많겠죠. 그래서 세후 시간당 임금의 차이가 세율의 차이가 아니라 능력의 차이 혹은 앰비션의 차이, 모티베이션의 차이, 이렇게 이제 해석한다면 단순히 엄밀한 분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 기울기가 1.5라고 해서
이걸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원래 근로시간과 시간당 세후시간당 임금과 근로시간 사이에 이런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물론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인과관계를 분석했더니 세후시간당 임금이 W가 상승할 때 오히려 근로시간이 하락하더라, 이런 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예,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highly ambitious한 사람들, 그러니까 매우 그 열정적인 사람들만 따로 띄어서 봤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매우 열정적인 사람들은 W고 L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매우 열정적인 사람들의 경우에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여기만 따로 띄어서 봤더니 이런 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냥 그렇다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열정적인 사람들만 들여다봤더니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는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한 중간쯤 앰비셔스한 사람들도 이런 관계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가장 덜 앰비셔스한 사람들에서도 이런 관계가 나타나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그 MB 사람들 사이의 열정의 차이, 근로 의욕의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마치 꼭 이런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런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W가 높으면 노동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모티베이션의 차이 혹은 앰비션의 차이를 우리가 다 잘 통제한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 어떤 관계가 나타나야 되는 거냐면 이런 관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 그러니까 마치 세후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이제 연간 근로 시간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하나의 카운터 이그젬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 둘 사이의 네거티브 릴레이션십, 그 다음에 이런 코제이션이 반대로 나타나는 건데, 제3의 요인이라고 하는 앰비셔스의 차이를 우리가 반영하지 못하면 마치 꼭 W가 늘어날 때 연간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앰비셔스가 실제로 데이터에서 관측되지는 않잖아요. 데이터를 여러 번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 데이터든 이런 그 추상적인, 조금 주관적인 이런 것들은 노력 수준, 열정, 동기부여 이런 것들은 사실 데이터에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통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이제 열정이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혹은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반영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변수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가 결혼을 하지 않았는가, 자녀가 있는가 자녀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근로의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잖아요. 완벽히 그 근로의욕의 모티베이션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부모님이 계시는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가,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그런 차이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린 변수들은 애초에 이제 측정 불가능한 경우들도 많아서 100% 해결하기는 사실 어렵겠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 연구 방법은 이제 quasi experimental studies라고 해서요, 준실험 연구라고 합니다. quasi는 이제 반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완벽한 실험 연구는 아니고요, 준실험 연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험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실험을 설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관측 observational 데이터를 들여다봤더니 어느 시기에 이런 변화가 우연히 나타난 것이죠.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실험을 하려고 재난지원금을 나눠준 것은 아닌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마치 꼭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실험이 된 거예요. 그런 형태의 실험을 이제 우리가 쿼자이 익스페리먼트라고 부르고 그러한 요소가 담겨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재난지원금의 효과라든가 이런 걸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연구를 이제 우리가 쿼자이 익스페리먼털 스터디즈라고 합니다. 관측 연구의 하나예요. 왜냐하면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실제 실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사회적 변화, 경제적 변화, 환경의 변화,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행태가 일부 사람들의 행태가 바뀐 것이 나타날 것 같은 나타날 것처럼 보이는 그런 데이터 관측 연구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자세히 봤더니 우연히 어떤 사람들은 트리트먼트 그룹으로 구분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컨트롤 그룹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실험 연구와 유사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준실험 연구, quasi experimental studies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컨트롤 그룹과 트리트먼트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 characteristics가 굉장히 비슷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실험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quasi experimental studies로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어떤 평균적인 성향, 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사할 때 준실험 연구가 의미가 있겠죠. 준실험 연구의 대상이 되는 몇 가지 사건들을 이제 오늘 마저 좀 말씀을 드리고 다 못하면 또 다음 시간에 하면 되니까요. 세 가지 간단하게 세 가지 위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989꽤 옛날 얘기인데요. 1989년부터 1992년 사이에 몇 개 주, 미국의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뉴저지, 뉴욕, 로드아일랜드에서는 이제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상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주에서는 맥주에 부과되는 비어 텍스를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일정하게 유지를 한 것이죠. 이제 관심사는 뭐냐면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청소년 음주에 따른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사회적 문제, 그다음에 또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의 어떤 그 뭐랄까요? 학업이라든가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학 진학이라든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경험들이 사건 사고와 결부가 되면 개인의 입장에서 봐도 조금 비극적인 일이고 여기에서 이제 주로 교통사고입니다. 음주 관련 교통 사망 사고예요. 이런 사건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개인적으로도 청소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큰 코스트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도 그렇지만 사회가 이제 미성년자들 혹은 청소년에 대한 뭐랄까요 음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면이 있어요.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나 델라웨어 이런 주들이 그 청소년의 어떤 그 교통사고, 그러니까 음주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 사건 때문에 비어 텍스를 인상한 것은 아니지만 의도하고 인상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런 주에서 과연 10대들의 그 음주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률이 얼마나 떨어질까? 그러니까 비어 텍스가 인상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맥주값이 인상된 거잖아요. 맥주값이 더 비싸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대들 대부분 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용돈 받아서 사용을 하니까 쓰니까 비어 텍스 때문에 이제 맥주값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맥주 소비량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술 마시고 운전을 하는 그런 그 일탈 행위도 상대적으로
범죄 행위죠, 그렇죠? 일탈 행위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교통사고 사망률도 하락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과연 그런 이제 경향이 나타나는지 얘기를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클래스 사이즈와 학업 성적, 테스트 스코어 사이의 관계입니다.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래스 사이즈와 테스트 스코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죠, 그렇죠? 뭐 담배세, 주세 이런 거, 그 다음에 클래스 사이즈 이런 것들 이제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무지 많은데 이건 뭐 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 뭐 재정학의 목적이 그런 건 아니니까요. 제 소감 발표하는 거 아니니까. 클래스 사이즈와 테스트 스코어 사이의 관계인데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클래스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한 반에 뭐 그 학생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학업 성취도라든가 성적이 향상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과연 그럴까? 클래스 사이즈의 변화가 그러니까 작은 클래스 사이즈에 있는 학생과 클래스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큰 반에 있는 학생 두 학생들의 평균적인 성적의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클래스 사이즈가 작은 학생들의 성적이 더 좋을까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데 이걸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단순히 저쪽 어느 동네에 클래스 사이즈가 작은 곳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지역을 이렇게 뽑아내고 또 저쪽 다른 동네에 가면 저쪽 동네에서는 클래스 사이즈가 좀 크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이제 조금 픽해서 이 두 그룹의 학생들한테 모의 시험 이런 걸 봐요. 뭐 IQ 테스트 뭐 비슷한 거 이런 거 해보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평균 점수를 계산해서 클래스 사이즈의 차이가 테스트 스코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하면 그러면 우리는 말이 되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게 뭐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접근 방법이죠. 세 번째는 학기 중에 그 학업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여름방학 때 이제 보충 수업을 실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시행했던 프로그램이고요. 서머스쿨입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을 선별을 해서 서머스쿨에 등록을 시켜서 이제 공부를 또 방학 때 나와서 이제 공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 관점에서 서머스쿨에 갈 정도면 비교적 그 학업 성취도가 상당히 낮은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뭐 중학교라든가 뭐 주니어 그 다음에 주니어 하이스쿨 이런 데 진학을 해서 뭐 대학을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드랍아웃 하는 하이스쿨 드랍아웃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미연에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대충 뭐 한 한국 기준으로 3학년에서 한 6학년, 7학년 정도 그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이제 학업 성취도를 굉장히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그 한국 사회랑 조금 다른 뭐 한국도 조금 뭐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혹시 이제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뭐 범죄 조직에 가담한다든가 고등학교 때 그다음에 이제 뭐 공부와 이제 연을 끊고 드랍아웃을 한다든가 이게 자퇴하는 것이죠. 고등학교 자퇴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뭐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학업 성취도나 성적이 나쁜 학생들에서 이제 그런 그 확률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어떠한지 세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준실험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 이건 이제 방법론이에요. 한번 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뭐 이런 거는 계량 경제학 시간에 다 여러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써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이 방법론의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아이디어 측면에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보편적으로 모든 경제학자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응용 경제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준 실험 연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DD, IV, RD라고 하는 건데, DD는 이제 Difference in Difference 방법이고요. 이중 차분, difference가 차분이란 뜻인데 차분의 차분이니까 차분한 걸 한 번 더 차분하는 거여서 이제 이중 차분 기법이라고 부르고요. DID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D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DID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DID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difference in difference.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도구 변수 기법인데 instrumental variables라고 해서요. IV 기법이라고 보통 부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regression discontinuity라고 해서요. 회귀 불연속 기법 이렇게 부릅니다. RD. regression discontinuity라고 해서 이건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아까 오늘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강보험료 25만 원, 25만 원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못 받고 이쪽은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제 불연속이 발생하죠. 이 어떤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트리트먼트에 해당되고 이쪽은 컨트롤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regression discontinuity입니다.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건강보험료 25만 원 기준으로 해서 재난지원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사회적 이슈여서 말씀드리는 거지 뭐 제 개인적인 뭐 이런 거랑은 별 관련 없어요. 그냥 사회적 이슈에 해당하는 여러분들도 이제 뭐 부모님 통해서 뭐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은 뭐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핫 이슈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재난지원금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뭐 납입 금액이겠죠. 이게 굉장히 낮은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높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비교하는 건 사실 넌센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되게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과 소득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 가입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직장이 있어서 직장에서 일부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직장 가입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이 없거나 이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라고 해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뭐 그런 특성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맞바로 비교하는 건 사실 넌센스예요. 리그레션 디스컨티뉴이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의 평균을 비교하는 건 넌센스니까 그럼 이렇게 해보자. 25만 원은 못 받고 24만 9,999원은 받는단 말이에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25만 원까지 받는 거고 25만 1원이면 못 받는 건지 저도 모릅니다. 대충 25만 원부터 못 받는다고 한번 해보죠. 여기서 그렇게 못 받아요. 그럼 25만 원은 받고 못 받고 24만 9,999 9,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24만 9,000원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보험료 25만 원 내는 사람과 건강보험료 24만 9,000원 내는 사람의 차이는 별로 없을 거예요. 25만 원과 24만 원 내는 사람의 어떤 개인 특성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존재하겠죠. 그 특성의 차이가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무수히 많은 25만 원들하고 무수히 많은 24만 9천 원을 비교한다면 평균적인 차이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25만 원 이상의 모든 건강보험 납입자들과 재난지원금을 받는 25만 원 미만의 모든 납입자를 비교하는 건 넌센스니까 그러면 25만 원 내는 사람과 24만 9천 원을 내는 사람들 뭐 25만 원 내는 사람들 뭐 한 몇만 명 그쵸? 몇천 명 몇만 명과 24만 9천 원 보험료 내는 몇만 명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이죠.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make sense 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재난지원금 받아서
뭘 하는지, 재난지원금 받지 않는 사람들은 뭘 하는지, 이런 차이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RD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경계가 되는 2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바로 여기 죄송합니다. 바로 여기 있는 사람 한 명, 여기 있는 사람 한 명, 물론 이제 무수히 많은 사람이죠. 한 명 한 명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이제 비교하는 방식이 바로 리그레이션 디스컨티뉴이티예요. 시간이 뭐 다 돼서 그래서 준실험 연구에서 이중차분과 IV 그 다음에 RD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